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혜란 작가의 침이 고인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 삶에 내재해 있는 선과 악의 이중성을 후배와의 관계를 통해 잔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김혜란 작가의 침이 고인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알람이 울린다. 어둠 속 다급하게 깜빡이는 핸드폰 불빛은 그녀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경보와 같다. 아침마다 그 작은 재난을 향해 손을 뻗는 그녀의 모습은 한밤중 폭우를 만나 해변으로 쓸려온 이방인을 떠올리게 한다. 그녀가 머리맡을 더듬어 불빛을 움켜쥔다. 손가락 사이로 푸른빛이 새어나온다. 그녀는 핸드폰을 쥔 채 죽은 듯 엎드려 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본다면 이제 막 출동하려 한 손을 들고 있는 슈퍼맨 같다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녀가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란 주먹을 뻗는 것일지도 모르리라. 그녀가 자세를 튼다. 몸에서 관절 꺾이는 소리가 난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린다. 그리고 그 절망이란 늘 한 가지 종류의 것뿐이다. 피곤하다. 복도 위로 신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후배가 끙 소리를 낸다. 오늘은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머리 위로 어지럽게 흩어진 원고 뭉치가 보인다. 늦으면 2만 원이나 내야 하는데. 원고는 중학생 아이들의 논술 답안이다. 한 장에 1,000원, 일주일에 120장씩 500자 원고지를 첨삭하는 일이다. 후배는 수성펜을 쥔 채 엎드려 자고 있다. 귓볼에는 빨간색 잉크가 묻어 있다. 그녀가 욱신거리는 몸을 뒤척인다. 감기인가? 창밖으로 오토바이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몸뚱이를 쭉 늘어뜨린 다음 재빨리 말아 감으며 한 번 더 중얼거린다. 정말 피곤하다. 그녀는 고민한다. 조금만 더 잘 것인가 말 것인가. 조금 더 잔다면 얼마나 잘 것인가. 직장까지 택시로 10,000원이니 벌금을 낸다 치고 딱 10,000원어치만 자면 안 될까? 그냥 지각해버릴까? 당장의 숙면이 20,000원어치의 가치가 있다면 그러면 자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2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으니 한 번만 지각할까? 그래, 성실함이란 미래의 실수를 위한 달란트 같은 것일지도 몰라. 벌금은 또 다른 의미의 허락 같은 거니까. 그저 조금만 이해하는 신용을 하면 되는 건지도. 어젯밤 내가 기절할 것 같이 바쁘게 일하는 거 모두 봤잖아. 하지만 그들 역시 나만큼 일했는걸. 그런데 정작 달란트가 필요한 순간 주머니가 비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다면 5분은 더 잘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러니까와 그렇지만 사이에 깊은 협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선잠에 빠져든다. 물론 직장에 택시를 타고 갈 생각은 없다. 그녀는 자신이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결심이 아닌 주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주저의 순간 자신에게도 삶에 대한 선택권이 약간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는 것도. 그녀가 화들짝 깨어난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정신병자처럼 외친다. 지금 몇 시지?
늦은 건 아니지만 늦을지도 모르는 세기 도처에 깔린 우리의 난처한 시간, 그 어디쯤에 몇 시 몇 분이다. 그녀가 욕실로 향한다. 그리고 변기 위에 앉아 무심코 팬티를 내려본 뒤 당황한다. 생리다. 예정일이 아닌데. 그녀는 잠옷 아래로 팬티를 벗은 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물을 받는다. 오늘은 체육대회가 있는 날인데. 그녀는 오늘 이어달리기 선수로 뛰어야 한다. 회의 때 응원이나 하겠다고 발을 뺐지만 누구든 한 가지 종목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부장이 달리기 지원자를 물었을 때 그녀는 지목당하지 않으려 한껏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박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라고 말했다. 퇴근 시간마다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 죽도록 뛰는 모습을 봤는데 아주 잘 뛰더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울적한 표정으로 팬티가 물에 불기를 기다린다. 살면서 사내 체육대회 우승 같은 거 절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절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벌써 예선도 치렀고 티셔츠도 받았다. 예선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1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더욱 우울해져 버렸다. 이사장은 우승팀에게 상금 200만 원을 내걸었다. 장기자랑 수상자에게는 50만 원을 준다고 했다. 그녀는 오늘 달리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해야 했다. 그녀가 속한 과에서는 누구도 장기자랑에 나서지 않아 결국 모두가 춤을 춰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학원 옥상에 올라 꼭지점 댄스를 춰야 했다. 팔과 다리를 벌린 후 하나, 둘, 셋 전진, 찍고 다시 하나, 둘, 셋 틀고. 거기 박 선생님 45도 몰라요. 45도. 확성기 소리에 다급히 목을 꺾고 반대로 갔다가 옆 사람과 부딪힌 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모두 강양약. 한여름 그늘 한 점 없는 옥상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안무를 따라하는 동안 그녀는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릴 때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체 기합과 장기자랑이었는데 꼭지점 댄스는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마블링처럼 엷게 번져가는 핏물을 바라본다. 오늘 학원 가지 말까? 그녀는 고민한다. 그녀가 뭔가 선택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후다닥 찬물에 머리를 감는다. 저기 단풍처럼 작은 손으로 아침 볕을 가린 채 뛰어가는 그녀가 보인다. 그녀는 면바지에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가슴 한쪽엔 지구이 모양의 로고와 축 개원 10주년 뉴 엘리트 학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광복절이라 거리엔 사람이 별로 없다. 토스트를 파는 포장마차 앞에도 묵가지를 나눠주는 가판대 근처도 한적하기만 하다. 에스컬레이터 위로 얼굴이 부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는 게 보인다. 그들 모두 어릴 때 꿈이 훌륭한 사람은 못 되었어도 공휴일에 출근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에스컬레이터의 긴 행렬에 바싹 따라붙은 뒤 내가 사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러고 있진 않을 텐데 라고 탄식한다. 그러고는 이내 부끄러워한다. 학부모들이 상담 때마다 하는 말 중 하나가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욕심이 없어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목동에 있는 입시학원에 나가고 있다. 중등부 1학년만 1000명이 넘는 기업형 학원이다. 그녀는 국어과에서
중등부 강의를 맡고 있다. 처음 면접을 보러 다니던 때 그녀는 자기 몸값을 스스로 불러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했었다. 어느 학원에선가 우리는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선생님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줄 수 있고 6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그 값어치를 하는 사람을 못 구하고 있을 뿐이다. 선생님은 얼마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왔을 때도 그랬다. 그녀는 가죽 소파 위에 주며느리처럼 앉아 고뇌를 했다. 적게 부르면 사람이 무능할 것 같고 많이 부르자니 뻔뻔해 보일 것 같았다. 그녀는 원장이 대단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왜 이상한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수치심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녀가 시강하는 사이 6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젊은 관리자급 강사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잤다. 그녀는 학원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교재도 없이 시강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상한 것은 그 순간 못하겠다는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며 무척 우울해했다. 사실 그녀 스스로도 좀 더 편안하면서 많이 벌 수 있는 학원을 기웃대고 있었으면서 말이다. 어쨌든 지금은 그곳이 아닌 뉴 엘리트 학원에 나가고 있다. 그녀는 매달 13평형 원룸의 월세와 의료보험, 적립식 펀드 1개와 적금을 부어갈 만한 생활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만기일까지 적금을 붓기 위해선 오늘 하루 열심히 얼룩말처럼 달리고 곰처럼 춤을 추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가끔 인생의 어떤 부분을 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없지 않지만 한 1년 묵묵히 공부한 뒤 공기업에 취직하는 후배들을 보며 질투가 날 때도 있지만 경제적 독립이 주는 떳떳함과 함께 술자리에서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지인들의 경조사에서 사람 노릇 할 수 있다는 건 역시 그녀가 학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아울러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월급날은 번번이 용서를 비는 애인처럼 돌아왔다. 영내 안내방송이 흐른다. 사람들이 안전선 근처로 모여든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엄살 떨지 말자고 다짐한다. 생리 중 수능도 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수학여행도 가고 다 했었으니까. 문득 집에 있는 후배 생각이 난다. 후배는 낮에 자고 밤에 일을 한다. 지금 후배가 하는 일은 그녀가 구해준 것이다. 시무룩한 얼굴로 취업 사이트만 돌아다니던 후배에게 첨상일을 제안했을 때 후배는 장당 1,000원이면 서빙보다 낫다며 뛸 듯이 좋아했었다. 그러나 후배는 원고를 맡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시뻘겋게 충혈된 눈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우리나라 중학생들 다 전응아 같아요. 후배와 같이 산 지는 3달이 지났다. 어떻게 후배를 집에 들일 마음을 먹었는지 그녀도 아직 모르고 있다. 굳이 이유를 들어야 한다면 후배의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 첫날 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던 후배의 눈빛, 목소리의 질감 같은 것이 마음에 든 건지도. 잠시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지하철이 큰 소리를 내며 멈추어 선다. 그녀는 열차와 선로 사이의 나락을 폴짝 뛰어넘으며 냉각된 여름 열차 안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춥다. 입사 후 그녀가 줄곧 들어온 아침 인사는 모두 패션에 관한 것이었다. 어머, 머리 모양이 바뀌었네. 라든가,
박 선생 가방 예쁘다. 혹은 치마 어디서 샀어요? 처음에는 그녀도 즐거웠다. 쑥스럽기도 하고 으쓱한 마음에 화장실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 사람들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걸 깨달았다. 패션은 관습적인 인사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중요한 화제였다. 그녀는 점점 궁색한 자신의 옷장과 여선생들의 관심에 부담을 느꼈다. 칭찬을 들은 후엔 이상한 부채감도 생겼다. 어느 때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모두가 재빨리 자신을 훑어보며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의 근심이 보잘것없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변화에 환호하는 건 순간 우리에게 어떤 화제가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오늘 교무실을 여는 순간 그녀가 처음으로 들은 소리는 패션에 관한 말이 아니었다. 부장이 그녀를 부른다. 그녀는 부장의 책상까지 걸어가는 동안 실수의 가능성을 헤아려 본다.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섬세하고 성실하며 분기별 교원 평가에서도 늘 좋은 점수를 받아온 그녀였다. 부장이 묻는다. SH1이랑 CK2반 선생님이 맡고 있는 거 맞죠? 그녀가 긴장하며 대답한다. 네, 제 후배가. 부장이 말을 자른다. 그러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맞는 걸 죄다 틀리게 고쳐놓으면 어떡해? 그녀가 부장의 책상 위에 놓인 원고 뭉치를 바라본다. 원고 위로 후배의 둥근 글씨가 보인다. 첨상란이 나름 빡빡한 게 꼼꼼히 살펴본 듯하다. 예컨대 대를 어휘로 고쳐놓고 이 문장은 때문에가 하나의 어절로 쓰였으니까 띄워야지. 그리고 여기 학부모들 학력이 얼마나 높은데 항의 전화가 몇 번이나 온 줄 알아요? 후배 국문과 맞아? 그녀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인다. 얼마나 틀린 건가요? 하고 확인해야 할지, 후배는 국문과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지, 제가 다시 해놓겠습니다. 라고 수습해야 할지 말이다. 그녀는 가장 좋은 대답을 찾아낸 듯 겨우 한마디 한다.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이게 한 장에 1,000원이어도 우리가 한 단어 틀리면 그 100배 이상의 신용을 잃는 거예요. 부장은 후배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부장이 알겠냐고 묻는다. 그녀가 망설인다. 부장이 집요하게 대답을 기다린다. 그녀가 마지못해 대답한다. 죄송합니다. 알겠다는 뜻이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서 앉는다. 다른 선생들이 재빨리 시선을 거둔다. 생리 때문에 아랫배가 싸하다. 그리고 훌쩍 콧물이 흘러나온다. 휴지를 꺼내 조심스레 콧물을 찍어내는 사이 최 선생이 묻는다. 박 선생님 감기 걸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김 선생이 묻는다. 여름에 웬 감기? 여름에 웬 감기냐고? 집채만한 에어컨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잖아. 내가 늘 바들바들 떠는 거 알면서 아무도 에어컨을 줄이거나 끄자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녀는 갑자기 아이처럼 서러워진다.
일전에 지독한 목감기에 걸렸을 때도 모두 한마디씩 걱정해줬지만 아무도 보강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후배에게도 좀 짜증이 난다. 내가 자주 틀리는 한국어 맞춤법 파일도 출력해줬는데 불 끄자고 했을 때마다 아니에요,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며 밤새 형광등을 켜고 자던 후배의 앳된 얼굴이 떠오른다. 부장이 외친다. 다들 이동하죠. 그녀는 부장을 흘겨보며 생각한다. 자기는 얼굴이 비문이면서 그녀는 자신이 후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해 본다. 후배가 예컨대를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 외에 그 아이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고등학교 3년 내내 배운 불어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진다. 최 선생이 어깨를 친다. 가요. 후배는 이야기를 잘했다. 언변이 좋아서도 아는 게 많아서도 아니었다. 후배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며 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후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잘못된 번역으로 가득한 이상하고 좋은 철학서를 읽었을 때처럼 가슴이 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후배를 처음 맞았던 날, 후배는 작은 손가방 외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후배가 갖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녀의 대학 후배라는 것. 그리하여 우리는 만났고 만난 적이 있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모호하고 상징적인 명함 한 장뿐이었다. 후배는 이야기 속 나그네처럼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을지 물어왔다. 담담하고 점잖은 말투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러라고 했다. 인정 없는 선배로 소문이 나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하룻밤 정도야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후배에게 이불을 펴주고 목욕물을 데워주었다. 그런 뒤 자신이 왜 후배를 허락했는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하루쯤은 좋은 사람이고 싶었을까? 그것이 혹 부탁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거래에 가까운 교환들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이고도 순수한 부탁이 밀고 들어오자 기쁜 듯 당황해버린 탓이었을까? 그녀는 후배를 너무 선뜻 들인 나머지 자신이 혹 어떤 요구와 결례들을 오래전부터 간절히 기다려온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후배가 욕실에서 나오자 그녀는 뭐 먹을래? 편한 옷 줄까? 스킨이랑 로션은 여기 있고 이건 아이크림, 수분크림은 저기 있어. 베개 높은 것 줄까? 낮은 것 줄까? 이런 물음을 산만하게 쏟아냈다. 그러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와인 마실래?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불을 걷고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상 위에는 칠레산 와인 한 병과 잔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레 변명했다. 와인을 좋아하지만 많이는 모르고 이렇게 가끔 마신다고. 두 사람은 어색하게 건배한 후 입을 축였다. 음악 들을래? 그녀가 노트북 앞으로 기어가려 하자 후배는 괜찮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말들을 주고받았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난하게 나눌 수 있는 평범한 화제들이었다. 피상적인 날씨와 피상적인 정치, 피상적인 영화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후배가 사소한 농담 한마디를 했고 그들은 처음으로 같이 웃었다. 후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어제 언니 꿈을 꾸었어요. 그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가끔 별 관계도 없는데 난데없이 꿈속에 나타나서 중요한 몫을 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야한 꿈속에 나와서 당황하곤 해. 후배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 날 막상 그 사람들 보면 괜히 민망하고 두근거리지 않아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정말 그래. 그녀는 왠지 마음이 놓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후배가 말을 이었다. 꿈속에서 언니와 저는 어느 동아시아 국가의 여름 벌판에 서 있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우리가 왜 같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을씨년스러운 벌판 위에 서서 이국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하늘 위로 북두칠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하게도 너무 낮게 떠 있었었고 하늘 위에 있는 거라고는 그 7개의 별이 전부였어요. 그녀는 호기심을 갖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우리는 별이 보이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곧 아연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별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유흥업소 지붕에 씌운 7개의 꼬마 전구들이었어요. 그녀는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너 순 거짓말쟁이구나. 후배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후배는 뭔가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게 전구라는 걸 안 순간 이상하게 참 안심이 되었던 기억이 나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뭐가 그리 우스운지 가끔 허리를 젖혀 웃었다. 그녀는 달콤하게 취해 비스듬히 몸을 뉘었다. 적어도 좋아하지 않는 직장 동료의 승용차 뒤에 앉아 도착까지 쓸데없는 수다를 늘어놓아야 했을 때보다는 낫다고. 어쩌면 유통기한이 정해진 안전한 우정이 그녀를 여유롭게 만들어주는지도 몰랐다. 하루란 누구라도 누구를 좋아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근사해질 수도 친절해질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꼭 그러려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자신의 선의가 후배의 재담으로 보답받는 느낌을 받았다. 후배는 목소리가 좋았다. 두 사람은 금세 와인 한 병을 다 비웠다. 그녀가 반쯤 감긴 눈으로 쿠션에 기대 있는 사이 후배는 가방 앞에 쪼그려 앉아 부시럭거렸다. 그녀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후배는 그녀 앞으로 바싹 다가와 앉았다. 그런 뒤 후배가 가만히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모양은 단순했지만 손때가 묻어 그윽하게 반질거리는 상자였다. 후배가 나직하게 말했다. 언니,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를 보니 호기심이 일기도 했다. 제가 여기 온 건 그동안 신세를 지고 있던 집에 차압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제게 눈치를 준 건 아니지만 저는 그곳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그녀는 긴장했다. 이런 식으로 알량한 선의 한 번에 원치 않는 비밀을 듣게 될까 두려웠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돌아다니면서 자랐거든요. 저 학교에서도 근로장학생이었잖아요. 그녀는 후배가 근로장학생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둡고 충격적인 것이 아니길 바랐다.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가기에 이곳 13평형 원룸은 너무 좁지 않느냐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별 얘기 아니니 편하게 들어요, 언니. 그녀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후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어릴 때 시립도서관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우리 집에서 버스로 2시간 넘는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도 도서관에 처음 가본 게 중학교 때였다는 걸 떠올렸다. 후배는 기억 속에 지어진 도서관을 이리로 모셔오듯 먼 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표정을 얼굴 위로 불러왔다. 그날 엄마 손을 잡고 그 거대한 정적 속으로 들어가던 순간 제 가슴이 무척 두근거렸던 기억이 나요. 후배의 눈빛이 장님처럼 아득했다. 그녀는 잠시 상자를 바라보았다. 후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다. 엄마는 도서관 휴게실에 저를 앉혀둔 뒤 잠깐만 있으라고 했어요. 책 좀 빌려오겠다면서요. 그런 뒤 제 손에 껌 한 통을 쥐어줬어요. 심심하면 이거 씹으면서 놀고 있으라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열람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껌 하나를 꺼내 씹었어요. 입속 가득 그윽한 침이 고여서 자꾸 입맛을 다셨던 생각이 나요. 저는 의자 위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놀았어요. 그곳이 뭘 하는 곳인지는 잘 몰랐지만 정숙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초조했고 그래서 껌 하나를 꺼내서 또 씹었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단물이 다 빠져버릴 때까지요. 그런데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뭔가 참 익숙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구나 싶어 그것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후배의 불행과 상관없이 좀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대체 자기 아이를 시장이나 기차역이 아닌 도서관에 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단 말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저는 불안해서 자꾸만 풍선을 만들어 불었어요. 그걸 펑펑 터뜨리며 혼자 놀라는 연습을 했어요. 정말로 곧 놀라는 순간이 오게 될까 봐. 저는 3번째 껌을 씹으며 열람실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껌은 한 통에 6개가 들어있잖아요. 도서관은 조용한 곳이니까 엄마가 어디선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신없이 엄마를 찾았어요. 책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이 미로 같던 탓에 더더욱 엄마가 거기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4번째 껌을 씹었어요. 한 통을 다 씹을 때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엄마가 굳이 껌을 한 통이나 주고 갔을 리가 없어요. 그녀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얼마나 많은 책을 빌리는 것이기에 그렇게 늦은 걸까요? 도서관은 무서울 만큼 조용했어요. 저는 5번째 껌종이를 벗겨냈죠. 바스락 소리가 책장 넘기는 소리와 함께 사그라지고 설탕 파우더가 입혀진 껌을 둥글게 말아서 입속에 털어 넣었어요. 엄마는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목 놓아 울 수 없었어요. 만일 제가 도서관에서 온다면 그건 아마 세상에서 제일 큰 울음이 될 테니까요. 그녀는 어느새 후배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 있었다. 엄마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후배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껌이에요. 후배가 상자를 내밀었다.
그런 뒤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녀는 홀린 듯 상체를 기울여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납작한 인상검 하나가 반드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말? 후배가 이상한 듯 되물었다. 뭐가요? 아니야. 머리를 맞댄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벨벳 위에 우아하게 누워있는 인상검을 한참 동안 쳐다봤다. 포장지는 눅눅했고 빛이 발해 있었다. 아무리 인상검이라지만 몸에 아주 해로울 것 같아 보였다. 그런데 그 다음 후배의 행동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갑자기 껌을 집어들더니 망설일 것 없이 반으로 푹 쪼개는 것이었다. 그녀가 깜짝 놀라 물었다. 왜 그래? 후배가 말했다. 언니 주려고요.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수류탄을 든 채 자살기도를 하는 탈영병을 달래듯 간절하게 외쳤다. 그러지 마. 후배는 방긋 웃으며 대꾸했다. 괜찮아요. 뭐가? 껌에 찢어진 절단면이 파르르 흔들렸다. 그냥 껌이잖아요. 후배가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거짓말 같고 또 정말인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 앞에 앉아있는 후배의 존재가 허구처럼 느껴졌다. 이 아이는 지금 나를 속이려는 걸까? 후배의 집에 있는 거짓말 창고엔 유통기한이 지난 인상껌이 100통도 넘게 쌓여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요새도 시중에 인상껌이 나오던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후배의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사양을 했지만 결국 껌 반쪽을 건네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껌 반쪽을 화장대 위 영수증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껌 같은 거 후배가 나가기 전에만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녀는 그날 밤 후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 어쩌면 그 한마디 때문에 후배와 살게 된 건지도 모른다. 후배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로 사라진 어머니를 생각하거나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을 때는 말이에요. 껌 반쪽을 강요당한 그녀가 힘없이 대꾸했다. 떠나고 떠나가며 가슴이 뻐근하게 미어졌던 참혹한 시간들을 떠올려 볼 때만 말이에요. 후배가 한없이 투명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도 입에 침이 고여요. 버스가 출발한다. 수십 개의 소형 에어컨 안에서 일제히 찬바람이 쏟아진다. 춥다. 그리고 우울하다. 생리통 때문인지 감기 때문인지 공휴일의 체육대회 탓인지 부장 탓인지 모르겠다. 에어컨 바람과 차 냄새가 섞여 멀미가 나려 한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꼭지점 댄스의 순서를 되짚어본다. 하나, 둘, 셋, 틀고 하나, 둘, 셋, 전진. 그걸 좁은 원룸 안에서 연습했을 때 후배가 배를 잡고 웃던 기억이 난다. 언니, 왜? 후배는 하얗게 웃으며 소리쳤다. 왜 그렇게 못 춰요? 날씨는 화창하고 피곤한 얼굴의 선생 몇몇이 벌써 코를 골며 졸고 있다. 부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팀장과 함께 비타민 음료를 마시고 있다.
평소 국어과는 수학과나 영어과에 비해 하는 일이 없다는 오해를 받아왔던 터라 이번에야말로 뭔가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건너편 자리에는 학원에서 버스를 모는 기사 아저씨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사성 바른 그녀에게 항상 친밀감을 표시하던 중년의 사내다. 목적지까지는 1시간가량 남았다. 좀 잘까? 훌쩍 콧물이 흘러나온다. 이런 성가시다. 후배를 들인 다음 날 그녀는 까치발을 선 채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 후배는 죽은 듯 누워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후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그대로 집을 나섰다. 잠든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만큼 야박한 일도 없을 듯 싶었다. 그녀는 어수선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회의를 마친 뒤 집에 돌아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깨끗하게 정리된 원룸 안에는 후배가 자신의 가방과 함께 언제 어디로든 배달될 수 있는 택배처럼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안 계셔서 인사하고 가려고요. 그녀는 신발장 앞에서 어정쩡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 그럼 잘 가 라고 해야 하나? 잘 지내. 기회가 있으면 또 보겠지. 차비가 있냐고 물어야 할까? 그녀는 엉겁결에 대꾸했다. 그럼 와인이나 한잔하고 가. 그러니 아마 그 즈음이었을 거다. 문득 저 애랑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날 밤 그녀는 와인 한 병을 다 비운 뒤 후배보다 먼저 꼬꾸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다. 후배는 차가운 손으로 그녀의 이마를 짚어주며 학원에 전화를 하고 묵묵히 쌀죽을 끓였다. 그녀는 이불 밖으로 빠끔 두 눈을 내민 채 후배의 움직임을 구경하다 약에 취해 몽롱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면 계획이 잡힐 때까지 며칠 이곳에 있어도 좋다고. 후배는 대답하지 않은 채 조용히 김치를 썰었다. 그게 3개월 전의 일이다. 후배는 그녀 집에 묵었다. 그녀가 학원에 간 사이 눈부시게 집안 청소를 해놓는다거나 그녀가 퇴근 후에 볼만한 영화나 외국 드라마를 다운받아 하드디스크에 예쁘게 갠 수건처럼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거나 가끔은 소국 같은 걸 유리컵에 꽂아두기도 하면서 그리고 틈틈이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다. 그녀는 차츰 후배와 함께 살아도 좋을 합리적인 이유들을 궁리해내기 시작했다. 후배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월세를 같이 부담해도 좋을 거라고. 그 편이 후배 마음도 편하고 자신에게도 경제적일 거라고 말이다. 얼마 후 이런 뜻을 은근히 내비치자 후배는 망설이듯 물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겠냐니. 무슨 뜻이었을까? 하늘 위로 이사장님 말씀이 울려 퍼진다. 괜찮겠냐는 거. 결국 배려를 가장하며 책임을 미루려고 한 말이 아니었을까. 운동장 위로 4개의 천막들이 각각 마주보고 있다. 정면에 있는 것이 본부석이고 나머지는 모두 응원석이다. 본부석 그늘 아래 간부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게 보인다. 그녀는 이제 후배에 대해 그만 생각하자고 다짐한다. 왜 자꾸 후배와의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사회자가 추첨 상품으로 김치냉장고와 자전거, mp3 플레이어, 축구공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소개를 한다. 운동장 안은 잠시 기대감으로 술렁인다. 국민체조 음악이 흘러나온다.
모두 음악에 맞춰 어색하게 걷는 신용을 한다. 음악 중간마다 하나, 둘, 셋, 넷 타는 구령에서부터 옆구리, 숨쉬기 하는 전투적인 추임새가 들려온다. 그녀는 저 소리를 유치원 때부터 들어왔다. 그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상쾌해지다 어느새 경건해지곤 했다. 그렇지만 오늘은 왠지 체조 절정 부분에서 사내가 온몸 운동하고 외치는 순간 비장한 선율에 맞춰 고작 노젓는 신용이나 하자니 웃겨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음악이 끝나자 곧 거대한 물결이 띠를 이뤄 흩어진다. 사원들은 티셔츠 색깔에 따라 과별로 나뉘어 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모두 5팀이다. 그녀는 새삼 내가 다니는 직장이 생각보다 꽤 큰 조직이었구나 하고 감탄한다. 운동장 가운데에서는 축구 예선이, 소운동장에서는 2인 삼각 경기와 족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응원단은 두세 조로 흩어져 선수들 앞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그녀는 공기가 들어간 흰색 방망이를 양손에 쥔 채 축구장 앞에 앉아있다. 국어과와 수학과의 남자 선생들이 마주서서 인사를 한다. 저쪽 응원석에서 와 하는 함성을 지르자 국어과에서도 우 하는 환호성을 보낸다. 그녀는 코를 훌쩍이며 방망이를 마구 두드린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된다. 맑고 짱짱한 여름 하늘 아래 흩어지는 장정들의 몸짓이 퍽 가뿐해 보인다. 후배는 계속 그녀 집에 살았다. 언제까지라는 말은 누구도 꺼내지 않았고 또 불필요해 보였다. 그녀는 막연하게 후배가 복학할 즈음이나 돈을 좀 모았을 때 떠나게 되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살림은 자연스럽게 분담되었고 생활비도 줄어들었다.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늘 밤늦게 퇴근하는 그녀는 후배에게 항상 뭐 사갈까? 필요한 거 없니?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곤 했다. 두 사람은 방바닥에 허리를 숙인 채 떡볶이를 먹고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과금 납부에 대해 상의했다. 가끔은 노트북 앞에 엎드려 이마를 맞댄 채 영화를 볼 때도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 좋은 순간은 뭔가 같이 먹을 때라는 걸 깨달았다. 밥상 앞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보통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그 상이 그냥 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밥상처럼 느껴졌다. 몇 번의 알람이 울렸다 꺼지고 고단하고 일상적인 날들이 지나갔다. 후배는 여전히 목소리가 좋았지만 예전만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에게 습관이란 게 생겨버린 탓일 수도 있었다. 일상의 습관, 관계의 습관, 그 습관을 예상하는 습관까지 말이다. 그것은 그녀가 퇴근 후 현관문 앞에 서서 지금 저 안에 후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그 즈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점점 후배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게 됐다. 후배의 습관 중 주로 부정적인 목록을 발견했을 뿐인데도 말이다. 그녀는 어느새 주인공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자처럼 후배가 저지르는 작은 실수들을 숨죽여 기다리게 되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그렇다는 걸 자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느 순간 거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고 후배의 잘못에 환호했다. 후배는 변기 뚜껑을 잘 적신다. 후배는 화장품을 해프게 쓴다. 후배는 드라이할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는다.
후배는 이불 위에서 첨삭을 하고 잉크를 묻혀놓는다. 후배는 문을 세게 닫는다. 후배는 연예 기사를 너무 많이 본다. 후배는 통화할 때 말이 많고 후배는 한 번 쓴 수건은 다시 쓰지 않는다. 후배는 옷을 유치하게 입는다. 후배는 옷을 유치하게 입는데 가끔 내 감각을 나무란다. 후배는 샤워 후 발에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고 이불 위로 올라온다. 그녀는 곧 후배의 그런 행동들이 싫어졌다. 처음에는 몇 번 부드럽게 타일렀다. 그때마다 후배는 몰랐다는 듯 실수를 인정하며 수줍어했다. 그러나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그녀는 그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번이나 지적해 주는데도 어떻게 그것을 번번이 잊어버릴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물론 후배에게도 선배의 못마땅한 점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곧 후배의 다른 점들도 거슬리기 시작했다. 후배는 물을 너무 조금 마시는 것 같다. 후배는 젓가락을 이상하게 쥐는 것 같다. 후배는 발가락에 투박한 옹이가 있는데 그 모습을 자꾸 보니 싫어진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후배의 얼굴은 너무 번들거린다. 후배는 야채를 잘 안 먹는다. 후배는 자꾸만 진밥이 더 맛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배는 이상한 것 같다. 물도 조금 마시고 야채도 잘 안 먹고 발가락에 옹이가 있기 때문일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 후배는 미안해했고 다음번엔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후배는 목소리가 좋았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습관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었던 건 후배가 자신을 따라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였다. 먼저 옷 입는 방법에서부터 표가 났다. 후배는 그녀의 옷차림을 농담 삼곤 했지만 그녀가 입는 옷과 비슷한 것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도 그러려니 했다. 가끔은 그럴 돈으로 먼저 저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치졸한 생각이 들었다. 젊고 환한 후배가 옷에 관심이 많은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말이다. 후배는 그녀의 말투를 따라했다. 원래 말이란 주인이 없고 오염되고 공유되기 마련인 것이지만 후배의 입에서 자신이 즐겨 쓰는 어휘나 농담이 튀어나올 때마다 뭔가 도둑맞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후배가 종일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것도 신경 쓰였다. 자신이 많은 시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즐겨찾기 해놓은 목록들을 너무 쉽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따로 분류해 놓은 음악, 영화, 독서, 철학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아른 채를 하는 것이 불편했다. 후배는 음악을 잘 모르는데 후배의 미니 홈피에 자신이 좋아하는 밴드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려있는 걸 보고 무시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녀는 온라인 세계에서조차 혼자 있을 공간이 없다고 느꼈다. 후배는 곧 와인 동호회에 가입했다. 그런 뒤 와인의 역사나 분류법에 대해 공부했다. 후배는 그녀보다 와인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아갔다. 학원에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후배가 제일 먼저 한 일도 그녀를 위해 와인을 산 것이었다. 그날 밤 후배는 밥상 위에 와인과 외국산 치즈를 올려놓고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당황한 듯 물었다. 너 와인도 마시니? 축구는 2대 0으로 졌다. 그녀는 후배를 생각하는 사이
어느새 축구 경기가 끝났다는 걸 깨닫는다. 오늘은 온종일 머릿속이 어지럽고 산만하다. 감기 때문인 것도 같고 생리 때문인 것도 같고 부장 탓인 것도 같다. 응원단은 곧 여자 피구 경기가 열리는 소운동장으로 이동한다. 여자 피구라면 체육대회 종목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살벌하기로 유명하다. 이번에는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국어과와 초록색 옷을 입은 영어과의 대결이다. 국어과 응원단장이 기선을 제압하려 소리친다. 잘한다 국어과, 멋진 플레이 국어과. 국어과 사람들이 일제히 단장의 구호를 따라한다. 그녀도 정신을 차린 뒤 구호 속에 목소리를 섞는다. 영어과 단장이 외친다. 오 필승 영어과, 오 필승 영어과, 오 필승 영어과, 오예 오예. 운동장 위로 영어과 사람들의 노래가 신나게 울려 퍼진다. 국어과 선생 하나가 큰 소리로 윤도현 흉을 본다. 윤도현과 영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영어과 사람 몇몇이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휙휙 배구공이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선수들이 우르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인다. 응원석에서 탄성 소리가 새어나온다. 그녀도 내심 긴장감을 느낀다. 앗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사람이 퇴장한다.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선수다. 국어과에서 일제히 함성 소리가 터진다. 그녀는 방망이를 두들겨가며 진심으로 기뻐한다. 처음에는 응원이고 뭐고 다 귀찮았는데 국어과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선수들이 퇴장한다. 공격수들은 겁먹고 우왕좌왕하는 선수들을 귀신같이 찾아낸 뒤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아프게 쳐서 죽인다. 경기는 점점 잘하는 소수의 선수들이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민첩하게 공을 피하고 받아내며 동료를 살려낸다. 퍽! 아랫배를 강타당한 국어과 선생 하나가 선 밖으로 쫓겨난다. 영어과는 환호하고 국어과 응원석은 일순 조용해진다. 선수들 움직임 하나하나에 모든 이의 가슴이 내려앉는다. 영어과 선생 하나가 달리고 점프하고 구르며 활약을 펼친다. 인간성과 상관없이 그녀는 점점 영웅이 되어가는 기분이다. 응원단장이 소리친다. 국어과 파이팅! 그러자 영어과 단장이 설핏 웃는 어조로 받아친다. 영어과 치얼업. 그러자 영어과 선생들이 일제히 치얼업 하고 따라한다. 범접할 수 없는 세련된 알 발음이 국어과의 가슴을 떠미며 파도처럼 밀려온다. 분위기는 점점 삭막해진다. 누군가 손가락을 삔 모양이다. 영어과에서 야유와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머리통을 직방으로 맞은 영어과 선생이 기분이 나빴는지 욕을 하고 나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싸해지기도 한다. 불어 상대팀더러 들으라는 듯 뭐야? 선 안으로 아주 들어가서 하지. 규칙도 모르나 봐. 하고 빈정거린다. 판정 시비, 그리고 온갖 아우성. 땅볼이다. 반칙이다. 무효다. 저 선생 공 맞고 안 나간다. 내보내라. 국어과 최연장자이자 중학교에 다니는 애가 둘이나 있는 홍 선생은 심판에게 핏대를 세우며 제 금발 받잖아요. 왜 안 내보내요? 하고 오열한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영어과를 미워하게 된다.
영화과가 앞으로 어느 팀이랑 붙든 꼭 상대팀을 응원하리라 결심한다. 국어과는 결국 2대1로 진다.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옮기는 영어과와 달리 국어과의 분위기는 참담하다. 선생 한 명이 운다. 그녀 역시 잠깐이나마 잊었던 생리통이 다시 찾아오는 기분이다. 오후에 열린 경기는 대부분 결승전이다. 선수들의 몸은 오전보다 무거워 보인다. 최 선생은 줄다리기를 하던 중 손바닥이 까졌다고 불평한다. 응원단의 열기도 다소 시들해진다. 그녀는 이어달리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국어과의 성적이 부진하기는 하지만 이어달리기는 모든 종목 중 가장 점수가 높아 역전 가능성이 있다. 수도가에서 손을 씻는데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선생 몇이 보인다. 영어과다. 왠지 기분이 나쁘다. 맞은편에는 사회과 사람들이 보인다. 저 팀은 워낙 못하는 팀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점점 사람들을 색깔로 파악한다. 운동화를 조여매고 있자니 어느새 부장이 다가와 주먹을 주며 승리를 기원한 뒤 사라진다. 총성이 울린다. 선수들이 뛴다. 관중들이 쏟아내는 에너지로 텅 빈 운동장 내부가 크게 부풀어 오른다. 고만고만한 간격으로 달리던 사람들의 거리가 점점 벌어진다. 그녀는 경기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한다. 국어과는 1등으로 달리다, 2등으로 달리다, 3등으로 뒤처진다. 그녀는 마지막 주자다. 7번째 주자들이 막대를 쥐고 다른박질 친다. 그녀는 상체를 숙인 채 자세를 취한다. 벌써 수학과 선생은 바람같이 앞서 나가고 있다. 저기 국어과 선생이 달려오는 게 보인다. 그녀는 손바닥의 감각만으로 잽싸게 막대를 가로챈 뒤 달리기 시작한다.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스스로도 놀라는 눈치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뛴다. 허둥대며 지하철역을 향해 뛰었을 때처럼,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죽도록 달렸을 때처럼 전 속력을 낸다. 사람들의 상체가 운동장으로 모아진다. 그녀는 곧 과학과 선생을 추월한다. 응원석에서 하는 분위기다. 그녀는 선두로 달리는 수학과 선생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거리는 점점 좁혀져 아슬아슬한 상태다. 국어과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사장도 부장도 흡족한 표정으로 천막 아래 앉아있다. 결승전까지는 20m도 남지 않았다. 총성이 울리고 그녀는 2등으로 들어온다. 온몸에 비지땀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멀리 국어과 부장이 무릎을 치며 주저앉는 모습이 보인다. 목마르다. 지하철 5호선 안,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인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두 팔 가득 커다란 낙앤락 세트를 안고 있다. 오늘 체육대회 기념품으로 받은 거다. 사람들이 가끔씩 그녀를 쳐다본다. 그녀는 창피해야 할 기운조차 없다. 그녀는 졸음을 참아가며 오늘 하루를 반추한다. 국어과는 5팀 중 3등을 했다. 자긍심을 느끼기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기에도 어정쩡한 등수다. 꼭지점 댄스는 순서를 잊지 않고 무사히 따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어과의 땀나는 노력에 비해 객석 반응은 썰렁했다. 꼭지점 댄스 자체가 여럿이 축이 좋다는 점을 제외하면 신기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춤이었기 때문이다.
인기가 있었던 것은 사회과 남자 선생들의 섹시 댄스였다. 장기자랑 중간에 어느 팀에선가 자기들 부장을 치켜 세우며 소위 팀 내 용비어 청가를 불러댔다. 그러자 그 다음 팀도 경쟁하듯 자기네 부장을 띄워주는 구호를 외쳐댔다. 그 다음 팀도 부장의 체면을 세워주려 다른 버전의 노래를 불렀고 어느 순간 모두가 그만 좀 했으면 하는 분위기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결국 모든 팀들이 같은 시기에 추대를 하게 되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그녀가 드디어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하고 안도할 즈음 갑자기 학원에서 버스를 모는 아저씨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쥐고 노래를 불렀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자원에서 올라오실 분 안 계십니까? 하고 물은 직후였다. 순간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어색해졌지만 누구도 그를 말리거나 비난하지 못했다. 기사 아저씨 역시 학원 구성원 중 한 명이고 그래서 오늘 대회에도 참가한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가 지루하고 식상한 남행열차를 불러댔을 때 사람들은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다. 저쪽 학원 버스 기사들 몇 명만 술에 취해 박수를 쳐댈 뿐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 순간 그녀가 후배를 떠올렸다는 거였다. 그녀는 기사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왠지 후배와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배가 왜요? 하고 묻는다면 네가 젓가락을 이상하게 잡고 야채를 잘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어쩌면 단지 그 이유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아마 오늘도 어제처럼 혼자 얼굴을 찌푸린 채 제 마음속의 사관에게 후배의 습관을 고자질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녀는 후배를 싫어하지 않는다. 후배에게 느끼는 불편함 역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의 습관일지 모른다. 그녀는 락앤락 세트를 껴안은 채 눈을 감는다. 햇볕에 그을린 콧잔등이 빨갛게 익어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사 아저씨의 노래가 있었고 끝났을까 생각한 순간 회식이 있었고 정말 끝났구나 생각한 순간 2차가 있었다. 그녀는 어서 집에 도착해서 보송보송한 요 위에 몸을 날린 뒤 잠들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연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온다. 이불 위에 누워서 첨삭을 하고 있는 후배의 모습이 보인다. 후배가 고개를 들어 반색한다. 언니 왔어요? 그녀는 락앤락 세트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거 언니가 상 탄 거예요? 그녀는 심드렁하게 대꾸한다. 아니야. 그냥 참가하면 다 주는 거야. 후배는 마침 집에 반찬통이 없었는데 잘 됐다고 좋아한다. 그녀가 흘낏 원고지를 바라보며 말한다. 아직도 해? 후배가 상그럽게 웃으며 자랑한다. 네 언니, 저 거의 다 했어요. 이번 주 주제가 다양성인데요. 획일성은 나쁘고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모든 아이들이 완전 획일적으로 써냈어요. 웃기죠? 그녀는 후배가 내민 원고를 낚아챈다. 후배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스친다. 그녀는 재빨리 원고를 훑어 내려간다. 예컨대가 바르게 고쳐져 있다. 왠지 더 언짢다. 언니, 후배가 묻는다. 왜 그래요? 그녀가 말한다. 여기. 네? 틀렸잖아. 여기. 후배가 순진한 표정으로 원고를 살핀다.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다. 이게 장당 1,000원짜리여도
이런 거 하나 틀리면 우리 학원 이미지가 크게 손상이 되는 거야. 후배는 말이 없다. 그녀가 덧붙인다. 모르면 물어봤어야지. 후배는 말을 찾으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린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해진다. 왠지 후배에게 미안하고 미안해서 더 화가 난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잠시 후 후배는 애써 밝게 대꾸한다. 미안해요. 다음엔 꼭 바로 쓸게요. 그녀는 더 이상 첨삭리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꺼내는 것이 좋을까 궁리한다.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녀가 말한다. 밥 먹어. 언니 씻을게. 씻고 나서 얘기하자. 그녀는 구석으로 가서 옷 갈아입을 준비를 한다. 후배가 원고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의 동공이 크게 벌어진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 지른다. 너 생리하니? 후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는다. 네? 후배의 베이지색 반바지 위로 동전만한 얼룩이 배어있다. 그녀는 재빨리 요 위를 살핀다. 이불 위에도 생리혈이 묻어있다. 그녀가 한 번 더 묻는다. 너 생리해? 후배가 엉거주춤 자신의 엉덩이를 살펴본다. 그런 뒤 엄청난 누명을 뒤집어 쓴 용의자처럼 손사래를 치며 변명한다. 저 예정일 아니에요. 이상하다.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후배는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녀가 나불한다. 이런 줄도 모르고 누워 있었어? 후배가 재빨리 이불을 걷으며 말한다. 네, 몰랐어요. 후배가 덧붙인다. 제가 빨게요. 언니 어서 씻어요. 그녀는 후배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유세를 떠는 것 같고 그런 검열과 의식적인 배려를 해야 하는 자신이 지겨워진다. 그녀는 지각한 탓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나쁜 배역을 억지로 맡아버린 학생처럼 연극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다.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내뱉는다. 이제 그만. 후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예감에서부터 체념까지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을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듯한 훈련된 눈빛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후배는 궁둥이에 커다란 얼룩을 단 채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 그녀가 후배를 달랜다. 언니가 몸도 안 좋고 요즘 신경이 예민해. 그렇지만 오랫동안 생각해온 문제다. 서로를 위해 더 이상 함께 있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번 달에 여유를 갖고 정리하자. 침묵이 흐른다. 그녀는 성급했던 걸까 고민한다. 잠시 후 후배가 애써 밝은 표정으로 말한다. 알았어요. 그녀가 후배를 바라본다. 후배가 말한다.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언니. 그녀는 아무 말도 않는다. 저 아이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가 먼저 괜찮다고 해버리는 걸까? 후배는 엉덩이를 한 손으로 가린 채 새 옷을 들고 욕실 안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옷을 벗는다. 이달까지 어색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다. 그러나 잠깐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편안한 일상이 찾아올 것 같다. 그녀는 어서 고독해지고 싶다.
푹신푹신한 고독감 속에 파묻혀 휴일이면 온종일 인터넷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아무렇게나 입은 채 아무 때나 일어나 아무거나 먹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가끔 손님이 올 때면 축제처럼 펑펑 와인을 따고 말이다. 그러고 보니 꽤 오랫동안 자신이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후배가 욕실에서 나온다. 그녀는 자리를 피하듯 얼른 욕실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후배는 그 사이 방 정리를 하고 밤참을 먹을 것이다. 나가서 맥주라도 한잔 하자고 해볼까?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풀릴지도. 샤워기를 틀자 쏴 하고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린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순간은 바로 이런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도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 샤워기 아래서 그것을 아주 사실적이고 감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보통보다 약간 좋은 목욕용품들로 샤워를 하며 쾌적함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해 두려움 비슷한 안도감을 느낄 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말이다. 그녀는 몸에 골고루 비누 거품을 묻힌다. 그런 뒤 뜨거운 물에 몸을 지지며 정신없던 하루에 대해 생각한다.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말썽 많았던 하루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루가 지나갔다는 데 있다. 후배와 지낼 불편한 날들 역시 이제 곧 지나갈 것이다. 그녀는 귓바퀴와 배꼽에 낀 먼지를 샅샅이 씻어낸다. 수채구멍 위로 그녀의 것과 후배의 것이 뒤섞인 머리카락이 회오리친다. 샤워를 하고 나니 몸과 마음이 누그러지는 느낌이다. 그녀는 후배가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최대한 잘해주자고 결심한다. 그녀가 몸에 수건을 감고 나온다. 그런 뒤 발판 위로 발바닥을 문지르며 주위를 살펴본다. 이상하다. 방 한가운데 오래된 저교가 손님처럼 앉아있다. 방 한쪽에 가지런히 개어진 이불이 보인다. 요 껍데기는 벗겨진 상태다. 그녀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본다. 항상 행거 아래 놓아두었던 후배의 가방이 보이지 않는다. 후배가 없다. 깊은 밤이다. 저기 단풍 같은 작은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누워있는 그녀가 보인다. 머리맡에는 알람 시간이 맞춰진 핸드폰이 놓여있다. 마치 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이 적막하고 푸근한 어둠은 그녀의 몸에 꼭 들어맞는다. 그녀가 몸을 튼다. 온몸이 뻐근하다. 오늘은 탐폰을 했으니 생리가 셀까 불안해하며 자지 않아도 될 것이다. 탐폰은 몸에 나쁘다고 펄쩍 뛰었던 후배 생각이 난다. 훌쩍 콧물이 나온다. 감기가 더 깊어지려는 모양이다. 피곤하다. 그녀는 요 위에 반드시 누워 가만가만 숨 박자를 맞춰본다. 긴 시간이 흐른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잠들려 노력한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는 몇 배 더 많은 주저를 하게 될까 조바심이 난다. 어서 자자고 퇴근할수록 잠은 멀리 달아난다. 그녀는 한참 동안 꼼짝 않고 누워있다. 그녀는 포기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켠다. 잠도 오지 않고 잡생각에 시달리느니 드라마나 한 편 볼 생각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폴더 하나를 연다. 최근에 본 외국 드라마 동영상이
한글 자막 파일과 함께 주르륵 펼쳐진다. 후배가 받아놓은 파일들이다. 그녀는 24화라고 적힌 맨 마지막 파일을 열어본다. 첫 부분을 보니 이미 봤던 파일이다. 그녀는 그 드라마의 시즌 1이 25화에서 끝난다는 걸 알고 있다. 최종회는 아마 오늘 오전쯤에야 인터넷에 올랐을 거다. 그녀는 잠시 망설인다. 새로 파일을 내려봤자니 번거롭고 한편으론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지금이 아닌 다음을 향해, 다음을 위해 달려가는 저 매혹적인 이야기의 끝을 오늘 밤 기어이 목도하고 싶다. 그녀는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녀는 25화를 검색한 뒤 가볍게 클릭한다. 늦어도 10분 안엔 전송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어두운 바닥 위에 반드시 눕는다. 그녀의 머리맡에 놓인 노트북 불빛이 파랗게 일렁이고 있다. 먼 곳에서 수도관을 타고 날아오는 수천 마리의 나비떼처럼 전자파를 타고 오는 바이트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의 점들이 그녀의 컴퓨터 위로 사뿐히 내려앉는다. 그녀는 자신의 정수리 위로 조용하게 쌓여가는 이야기의 완료를 기다리며 죽은 듯 누워있다. 그러고는 문득 뭔가를 기억해낸다. 몇 달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고는 화장대 위로 걸어가 영수증 보관함을 열어본다. 온갖 영수증과 카드 명세표 사이로 반쪽짜리 인상 껌 하나가 초라하게 묻혀있는 게 보인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껌 조각을 집어든다. 그리고 포장지를 벗겨 눅눅하게 들러붙은 은박지를 뜯어낸다. 인상껌은 살점처럼 피로하게 늘어져 있다. 그녀는 껌을 들어 코에 갖다 대본다. 사라질 듯 말 듯한 향신료의 흔적이 한 자락 후각 세포 안으로 걸려든다. 인삼향은 먼지 냄새처럼 그윽하고 아련하다.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껌을 입 안에 털어넣는다. 세상에, 그녀가 놀란 듯 중얼거린다. 아직 달다. 그녀는 천천히 껌 조각을 씹어가며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눕는다. 입안 가득 달콤 쌉싸름한 인상껌의 맛이 침과 함께 괴었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괜다. 그녀는 이불 위에 웅크린 채 질겅질겅 껌을 씹으며 단물이 빠질 때까지 드라마의 전송 완료를 기다린다. 어스름한 모니터 불빛 때문인지 쌉싸름한 인삼 맛 때문인지 껌 씹는 그녀의 표정은 울상인 듯 그렇지 않은 듯 퍽 기괴해 보인다. 아직 알람이 울리지 않고 울릴 리 없는 깊고 깊은 밤이다.